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 혁명시대 창조적 사고를 키워주는 최고의 자기 발견서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입니다. 지은이는 이동기 교수님이시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과연 당신의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창의력입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파괴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 전까지 전도 유망했던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IT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적응하는 조직은 급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건 자금이나 기술, 명성이 아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과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쾌한 생각혁명을 알려줍니다. 정치에서 경제로, 경영에서 인문으로 관점을 이동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인문, 경영, 융합적 사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1장) 띵크 4.0 시대의 생각혁명 인공지능을 이겨라. 괴짜 천재들의 행진. 현재 인류에게 있어 최대의 위협은 무엇일까? 이 도발적 질문에 대해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경고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본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전대미문 대변혁의 거대한 물결이다. 매년 글로벌 경제의 화두를 제시해온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이미 2016년 핵심 타이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과 바이오, 물리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다.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을 훌쩍 뛰어넘는 가공할 제4의 물결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러한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가리켜 혹자는 꿈의 사회, 초현실 사회 또는 휴먼 르네상스의 도래 등으로 미화하고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새 물결은 과거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이다. 우선 인공지능을 필두로 사물, 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혁명의 자궁에서 속속 태어나는 비밀병기 앞에서
기존에 우리가 일궈온 전통 산업들은 맥없이 쓰러져갈 전망이다.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돌풍은 화폐의 종말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미래는 모든 것이 연결된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요약된다.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초경제 등은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키워드들로 그 본질은 한마디로 생각하는 만물 혁명이다. 종국에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서 이른바 지능형 구축을 상정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초대형 태풍급이다. 소유의 종말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해온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소비주의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시장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그리고 공유 경제와 탄소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방향성을 잃고 블록체인과 같은 파괴적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도 필사적이다. 예컨대 거인 IBM이 내건 구호는 더 똑똑한 지구다. 한편 인류 역사에서 지난 100년은 경이로운 격변의 시대라 평가되고 있다. 지능 로봇이 인류를 위협하고 나아가 지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의 스토리만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한 특이점 개념은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특이점에 도달하는 20여 년 후 인간보다 10억 배 우수한 초인공지능 단계에 들어서면 인간으로선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과학자 로빈 헨슨에 따르면 세계의 경제의 규모가 이전보다 2배 증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추산한 결과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22만 4천 년, 농경사에서는 909년, 그리고 산업사에서는 63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인류의 변곡점에서 세계 경제의 규모는 수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인간의 뇌를 로봇에 소프트웨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실제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동작하는 스마트 머신 EMS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세계는 디스토피아를 넘어 로보칼립스란 신생어가 상징하듯 인류의 종말까지 암시하는 계시록적 담론도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그 새로운 변곡점은 바로 폭발적인 디지털 혁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래, 책, 영화, 블로그 포스트, 트윗, 그리고 각종 신제품들은 매년 천문학적 규모로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콘텐츠 회사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우버에는 택시가 한 대도 없다.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 호텔이 하나도 없다. 이런 변화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신천지다. 가장 우려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소득계층별 부의 불평등 심화이며 둘째는 대량 실업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로봇들은 인간의 거의 모든 직업군을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다음 세대에는 로봇 상사에게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대다수 인간은 할 일이 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선동적 전망은 상당수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파괴적 변화를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술적 혁신으로 선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역발상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은 가능해도 인공지혜는 들어본 적이 없듯이 인간이 도우미로 개발한 기계에 노예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적응, 활용하는 사람의 몸값은 천정부지 치솟겠지만 구닥다리 지식이나 경험을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들의 미래는 불 꺼진 공단에 전봇대처럼 쇠락해 갈 것이다. 기존의 전문가 계층 또한 자칫하면 21세기형 문맹으로 굴러 떨어질 판이다. 그렇다면 기업, 연산, 논리, 추리까지 인간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의 대공습 시대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한 우물만 성실하게 파온 전문가를 I자형 인재라 한다면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T자형 인재를 키워왔다. 이른바 통섭형, 융합형 인재상이다. 이와 함께 메타 아이디어, 지식의 연금술, 에디톨로지, 브리꼴레르 등과 같이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적 컨셉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만나보면 주로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어 있음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자고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다. 평소 괴팍하거나 엉뚱한 괴짜가 큰일을 내는 법이다. 정답형 인가만을 양산해온 이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플의 광고는 지금이야말로 미친 자들을 위한 축배를 들어야 할 때라고 외쳤다. 기존의 제도나 관행으로 볼 때는 부적응자, 반항아, 사고뭉치 그리고 네모난 구멍에 박힌 둥근 말뚝 같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규칙을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막강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을 하인으로 부릴 주인으로 남기 위한 핵심 역량은 입체적인 상상력과 획기적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다. 창조적 사고를 갖기 위한 훈련 중 가장 강조되어 온 것 또한 관점의 이동이다. 중세 르네상스 3대 천재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관점은 안내자이자 출입문이다. 관점 없이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예술가들에게 조언했다. 관점의 중요성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더 현저한 차이를 제공한다. 역사를 돌아봐도 새 시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세기를 연 나라였다.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시대를 만든다. 알고 보면 한국은 국제수학능력 경시대 14년 연속 우승한 천재들의 나라다. 세계적인 e스포츠 분야에서도 소위 고수는 대부분 한국인이다. 문제는 그들의 능력을 한껏 키워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파행적 불임구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019 피파 U20 대표 이강인 선수와 같이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Z세대의 역동성이다. 이들은 UN 통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만 24세 이하인 Z세대는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X세대의 자녀 세대다. 특히 이들은 어릴 적부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세대로 최근 연구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지칭해서 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정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시각적인 자극 이외에 낯선 경험이 주는 설렘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블룸버그 통신이 평가한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수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블룸버그는 관련 기사의 첫머리를 아이디어의 세계에선 한국이 왕이라고 뽑았다.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다. 우선 세계 반도체 왕자에 이어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자 하는 삼성그룹의 전략적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붐을 이룰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좋은 소식도 있다.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SB가 의뢰한 GM 전기차 볼트의 분석 결과 차량 전체 원가에서 LG화학이 납품한 배터리 비중 43%를 비롯해 전체 원가의 56%가 메이드 바이 LG였다고 한다. 더불어 인구의 절반 여성이 생명공학 제품인 김치를 제조할 줄 아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국가임에 비해 이렇다 할 글로벌 성공작이 없던 한국의 바이오,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바야흐로 인류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미지의 신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초행길이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와 창조적 사고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벅차고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이다. 최근 팝의 전설적 밴드인 비틀즈와 비견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BTS를 보라. 실제로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천재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창의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온 한국인들이 아니던가.
투병 중인 이여룡 교수는 3세계 통합을 제안한다. 과거는 검색하고, 현재는 사색하고, 미래는 탐색하라. 검색은 컴퓨터 기술로, 사색은 명상으로, 탐색은 모험심으로 한다. 이 3색을 통합할 때 젊음의 삶은 변한다. 우주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수많은 분야에서 떠오를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자. 가슴 설레는 띵크 4.0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젊은 괴짜 천재들의 행진을 기대해 본다. 검색보다 사색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창공의 맑고 거대한 기운을 느끼기보다는 너도 나도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땅만 보고 지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다. 그 대신에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의 DNA는 이제 거의 마술에 가까운 엄지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선도국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국가에 살고 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만들어 놓은 사유적 산물로 인해 그것을 학습하며 지식과 전공의 칸막이를 이어왔다. 그러나 구글의 음성인식이 키보드를 대신하고 소위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SNS의 유통은 빅데이터의 대홍수기를 가져왔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대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조차 이제는 나는 연결되어 있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시대다. 바야흐로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는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인터넷과 SNS, 웨어러블 기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ICT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인간 사고의 품질과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인구는 10년 후면 50억 명에 이를 것이며 지식은 매주 2배씩 늘어날 것이라는 드라마틱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초면 어떤 내용의 검색도 가능한 세상에서 암기력이나 저장 용량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이제 아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아니며 지식이 경쟁력인 시대는 끝났다는 외침도 자주 들려오고 있다. 결국 나만의 차별적인 생각이 힘이고 경쟁력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미국의 저명한 아이트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칸은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일종의 뇌 강탈자로서의 인터넷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는 지식을 함양하는 존재에서 전자데이터라는 숲의 사냥꾼이나 수집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책을 읽힌다는 것은 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거나 짐승을 직접 도살하는 것만큼이나 구식이고 심지어 멍청한 일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전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일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와 정보, 지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 나오길 기대하긴 힘들다. 삼성전자가 신입사원 채용 시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겠다고 한 것도 결국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검색의 고수를 자랑하는 고급 문외아들이 대량으로 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지난번 과제를 잘못 내셨는데요. 이어진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난 거의 졸도할 뻔했다. 인터넷에 없습니다. 통계를 봐도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래 지성인으로 커야 할 대학생이 하루 책을 읽는 시간 42분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127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인 10명 중 셋 33.2%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국민의 연간 독서량 또한 0.8권에 불과해 UN 191개국 중 166이라는 기록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색하게 한다. 세계 최고의 창의성을 가진 우리 민족이 손가락과 눈동자에 의존하는 검색의 노예가 되어가고 우리 소년들과 같은 사색의 향기는 사라져가고 있다. 한편 2030 기회의 대이동에서 저자 최윤식은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어 갈수록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예술적 상상력이 그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결국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력의 몫이다라고 역설했다. 요컨대 탁월함보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상은 기존의 금기에 대한 도전이자 기분 좋은 반란이다. 예술적 상상력이란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전혀 새롭거나 또는 엉뚱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찾아 나서는 힘으로 작동되는 인간의 최고 능력이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을 퍼다가 나열하여 퍼즐식으로 짜맞추는 학습으로는 정답형 인간을 길러낼 순 있겠지만 절대 해답형 인간을 육성해낼 순 없다. 오로지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사색의 향기에 빠져들어야만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신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국내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대를 바꾸는 창의력은 폭넓은 교양과 깊이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교양은 독서의 힘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 모바일 메신저, 카톡 열풍을 일으킨 SNS 시대의 주역,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조차 인터넷 검색은 독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역시 검색보다 사색이다. 진정 사유는 고독을 먹고 자란다.
타락스 얼러닝의 시대. 배운 것을 버려라. 요즘은 어딜 가나 사찰한 말이 대유행이다. 웬만한 포럼이나 조찬 특강에는 예외 없이 4차 산업혁명이란 타이틀로 차고 넘친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드론, 3D 프린팅 등 기술 신대륙의 발걸음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로봇은 거의 전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는 물론이고 자산관리 업계에도 로봇이 운용하는 수익형 펀드가 등장한 지 오래이며 국내 로펌에는 인공지능 변호사까지 등장했다. 30년 이상 법관을 지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유능한 변호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조문과 해당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률 지식에 있어 인간 변호사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16년 미국 뉴욕의 유명 포럼 베이커드 앤드 호스테들러에 처음 도입된 AI 변호사 로스는 주당 1억 장의 법률 문서를 검토해 개별 사건에 가장 적합한 판례를 찾아내 추천한다. 강 판사는 소통과 공감 능력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역량이 향후 유능한 변호사의 조건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다른 분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쌓아온 지식에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인간이 자랑해온 인식 체계와 학습 생태계 전체에 대한 대공습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숨막히는 새로운 공포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경영학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학습이었다. 원래 런이란 말의 어원은 길을 찾다라는 뜻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나가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의 경량 앞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사고의 관성으로는 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지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안으로 탈학습과 재학습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탈학습 얼러닝은 기존에 내가 배우고 알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학습 형태이자 상투성의 추종과 이원하는 결단이다. 그리고 재학습 리러닝이란 나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행동 원리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결국 기존의 통념이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낡은 인식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진실이나 과학적 정보를 끊임없이 배우고 채워나가는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디지털식 접근보단 오히려 아날로그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란 점이다. 인공지능이란 강적에 맞서 인간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은 결국 창조적 사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인문학적 소양 늘리기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더불어 무용지식이란 신조어도 탄생했다. 이는 미래학자 엘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옵솔리드 플러스 날리지의 합성어다. 낡아서 쓸모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위험을 낳기도 하는 진부한 지식을 말한다. 그는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지식이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경력의 가치도 줄어들고 만다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고민도 커져만 가고 있다. 회사는 성장해도 CEO가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리더십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된다.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된 서바이벌에서 스라이벌로는 성장 단계에서 정체되어 진퇴양난에 빠진 기업들, 특히 B2B 스타트업이 급성장 단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전략 지침서이다. 저자인 모바일 아이언사의 CEO 로버트 팅커는 생존을 넘어서 급성장 단계로 옮겨가지 못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고민하다가 보험사 광고에서 사용된 스라이벌이란 단어에 주목했다고 한다. 그가 강조한 포인트 역시 익숙함과의 이별이다. 그는 특히 기업 성장 전략에서 탈학습 단계를 강조했다. 각 단계를 넘어갈수록 기존에 배운 것들을 버리는 전략으로 탈학습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추구할 수 없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 실패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 차원에서의 탈학습이란 각 회사에서 이뤄낸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잊고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필자의 저서인 한국인의 경영 코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에 러닝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러닝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비로소 창조적 사고가 쏟아진다. 이러한 과정들은 고정관념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기존 생각의 물구나무석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운 것을 버리고 아는 것을 역분해하라는 말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